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훔친 기술로 물건을 만들고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이라든가 국제 무역 질서도 해쳤고 심지어 미국의 기업들까지 중국에 들어가게 되고 미국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을 하더라. 특히 군사력에 도전을 하더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원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경제가 어려워져도 일정 부분 버틸 수가 있어요. 저소득층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러면 사회가 동요하게 된다. 사회가 동요하면 공산당 정권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사회 안정, 여기에 결정적인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중국은 사실 국제 분업 체계에 잘 들어왔고 개혁 개방 이후에 그 이후에 소위 국제 공급망의 매우 중요한 축을 차지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물건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공장이 됐고 이제 이대로 발전하면 세계의 시장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벽에 부닥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변증법 얘기 많이 하죠. 양적인 변화가 오래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진국까지는 잘 가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선진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력이나 그 다음에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한 요소의 투입을 가지고 발전을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것도 물량으로 커버를 하면서 볼륨을 엄청나게 키웠고, 그래서 실제로 2010년에 세계 2대 경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이고 그 당시까지 일본이 2위였는데 중국이 2010년도에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대 경제체로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G2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중국은 G2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G2라는 거는 자기네가 생각할 때 G1은 미국이고 자기네는 2인자니까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어쨌든 세계의 두 번째 큰,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큰 두 개의 경제체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중국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 요소의 투입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경영 관리라든가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걸렸나를 보니까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방식을 앞으로 계속 그 똑같은 패턴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서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볼륨을 키웠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형태의 소위 요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을 쭉 이끌어왔던 경제 성장 방식, 말씀을 드렸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소위 토지 자산을 이용한 개발 방식,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재화로 지방정부가 운영이 되고 국가가 운영이 되고 이런 형태를 쭉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일단 더 이상 그런 메커니즘으로는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과학기술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온 외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제로 기술 이전을 받고 또는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결과물을 절취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과학기술을 절취하고 이런 거를 융합해서 자신들은 중국
국적 창조, 새롭게 뭘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서방의 관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훔친 기술로 물건을 만들고 거기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도 해쳤고, 그리고 전 세계를 빨아들이는,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심지어 미국의 기업들까지 중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을 하더라. 특히 군사력에 도전을 하더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중국이 시도를 안 해봤던 거는 아닙니다. 그 잘 아시는 1대1로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각국 경제와 긴밀한 연계를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도 키우고 판로도 확보하고, 이게 사실은 경제에서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 대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1대1로라는 이 정책에 중국과 같이 가면서 중국이 만든 은행이 있어요.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돈을 빌려줘서 그 차관을 빌려서 썼다가 정권이 붕괴된 데도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렇게 1대1로의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연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152개국이나 됩니다. 전 세계 나라가 200개인데.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소위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걸 겪으면서 중국과 소원해지게 되고, 그죠?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중국이 생각한 대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진 그 현상이 지난 5년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중국이 예전과 같은 동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게 바로 차이나 피크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중국의 발전은 여기까지다. 돌파가 안 될 거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는 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치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추격 전략. 우리가 한때 그랬죠. 일본 따라잡자. 막 이래서 쫓아갔어요. 그러면 추격을 하면은 비슷해지는 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초월 전략이라고 그래요. 넘어가는 거죠.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데서는 초월 전략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전에 이어왔던 그 흐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 소위 서방 세계의 제재, 특히 트럼프 1기,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중국을 압박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전략산업,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에 대한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이런 데 대한 압박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 속에서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침체가 돼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은 결국은 국가 간의 물적, 인적 이런 교류를 제약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려서 국제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이 거기에 핵심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그럼 원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경제가 어려워져도 일정 부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게 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이러면 사회가 동요하게 된다. 사회가 동요하면 공산당 정권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사회 안정, 여기에 결정적인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는 거는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과 합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무마를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국이 그럼 뭐 미국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건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지나친 미국 중심주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만 미국이 소위 세계를 경제를 지배하고 이랬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이 시스템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를 쓰고 그걸 가지고 금융을 어떻게 하고 물론 미국적 입장이지만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 군사력을 동원해서 컨트롤을 했고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 주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미국은 죽어도 안 망할 거야. 근데 중국도 그걸 똑같이 하고 싶은데 중국 경제는 너무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휘청휘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내가 뭘 믿고 중국을 따라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미국만큼은 안 되더라도 중국적 리더십, 중국적 시스템이 다른 많은 국가들한테 공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잖아. 가치도 다르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인류 운명 공동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예요. 그죠? 뭐 인류가 같은 운명이라는데 그 맞지. 근데 그거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굉장히 모호하죠. 이 서방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꼭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자유, 민주, 인권, 개방, 시장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적 방식은 아직 그런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제공한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그거에 준하는 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아마도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많이 그런 거죠. 중국은 절대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미국을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설득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온다면 국가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각국 보호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는 선택은 개별 국가의 선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데서 틈을 보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이 동맹국,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관세로 압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틈이 벌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EU하고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럴 때 EU에 접근을 하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26% 관세를 부과했고 또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 가지고 또 막 이러면 조금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틈을 중국이 파고들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새로운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 리더로서 움직이려는 노력을 당분간 시도를 할 거다.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3세계라고 그랬는데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 협력 강화를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핵심 지위를 갖겠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압박한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미국 혼자만 하는 건가? 아니면 중국을 정말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건가?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말을 잘 듣는 중국, 나에게 협력하는 중국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국이 그런 미국을 극복을 하려면 다른 국가의 인정을 받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가 핵심이 되겠죠. 사실 이제 중국 분열 얘기도 나오고 특히 이제 군부에서 새로운 실력자가 나오면서 시진핑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부 같은 경우도 당의 군대예요.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고 공산당의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의 군대지만 공산당이 만들었고 공산당이 통치하니까, 그래서 공산당의 지도자가 군의 통수권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한테 저항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보이는 난맥상은 군부 내부에 파벌투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진핑 인맥과 그렇지 않은, 다 시진핑 인맥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한 인맥들 간의 싸움,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물론 그게 이제 힘이 합쳐지면 직접적으로 도전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군이 당을 넘어서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 사실 예전에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예전에 문화대혁명이 그 소위 인표라는 당시 군의 뭐 통수권자는 마오쩌둥이었지만 군을 움직이는 인표라는 국방부장이었는데, 인표가 사실 반란을 꾀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서 해외로 탈출하다가 도망가다 죽었다. 이게 인표가 탔던 비행기 잔해다. 이러면서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소위 인표 사건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군에 그렇게 큰 힘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쪼개지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쉽지 않고요. 다만 중국이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사회의 하층민들, 중산층이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사라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대기도 벅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리창 총리, 리창 총리 전 총리가 리커창 총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소득 19만 원, 20만 원인 사람이 6억 명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중국은 아직 중산층 사회에 오지 않았다. 근데 그때보다 경기가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당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약화되는 가운데 약화 안 되도록 더 잡으려면 자칫 잘못하면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고리를 빨리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분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 중국적 현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타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 한국의 이 탄핵 정국을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이 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이런 거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루속히 헌정 질서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빨리빨리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회복력,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한국이 12월 3일 이후에 조금 전에 탄핵 선고가 인용이 됐습니다만은 중국은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국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남은 것은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잘 수습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과 움직이는데 훨씬 더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고 상대적으로 이 진보세로 중국이 판단하고 있는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면 한중 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1대1 개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한중 관계는 서로 어려운 얘기도 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 국민들 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를 잘 이해하고 합의를 해서 미국한테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그렇고 한국의 회복력, 일관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걸 바라보는 중국, 미국도 우리를 새롭게 인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거 자체 때문에 한중 관계가 무슨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게 돼 있고요. 이 에이펙에 아마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올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때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같이 G20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중국의 기본적인 흐름은 특히 이런 다자외교 무대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관계, 중미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아마도 미중 사이에 뭐 전화도 하고 그 전에 또 새로운 둘이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대면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10월 말 11월 초에는 경주에서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그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관계 이 자체도 탄핵 선고가 됐다고 해서 뭐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큰 틀에서 서로 새로운 출발점과 균형점을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에이펙은 내년에 중국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중 관계도 어쨌든 그런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은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나름대로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국제 정세와 이런 걸 잘 이용을 해서 한중 간이 새로운 대화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사실 개혁개방 이후에 40년간 해왔던 소위 국가 지도자 이연임의 원칙을 깨고 2022년에 사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2027년이 되면 사연임을 뭐 할 수 있을지 뭐 어떨지 그건 뭐 전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들과 중국 공산당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이런 관례라는 건 원래 깨지는 거니까 합의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시진핑이 중국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중국을 더 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렇다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뭐 꼭 정해진 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공산당 시스템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중국이 선택할 문제인데 결국은 이 연임을 하고 뭔가 계속 자기의 흐름을 끌고 나가려면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도. 저 지도자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삶이 더 좋아졌고 윤택해졌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인정을 받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지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민생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국제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소위 인정을 얼마나 받느냐. 지금 중국 그러면 비호감도가 너무 높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하히 낮추면서 세계적 국가 중국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시진핑의 사연임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시진핑이 1953년생입니다.
그러면 2027년이 되더라도 나이로 75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79인데 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거고요. 그런 어떤 정책적 효용 이런 거를 가지고 정책적 효용이라든가 설득력, 국제사회와의 호흡 이런 걸 가지고 시진핑이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면 아마 사연임으로 옹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중국이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공산당이 옹립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고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강압적 방법으로 사연임, 오연임, 종신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중국 분열 얘기도 나오고 특히 이제 군부에서 새로운 실력자가 나오면서 시진핑과 뭐 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부 같은 경우도 당의 군대예요.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고 공산당의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가의 군대지만 공산당이 만들었고 공산당이 통치하니까 그래서 공산당의 지도자가 군의 통수권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한테 저항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보이는 난맥상은 군부 내부에 파벌투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진핑 인맥과 그렇지 않은 다 시진핑 인맥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한 인맥들 간의 싸움,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물론 그게 이제 힘이 합쳐지면 직접적으로 도전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군이 당을 넘어서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 사실 예전에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예전에 문화대혁명이 그 소위 인표라는 당시 군의 뭐 통수권자는 마오쩌둥이었지만 군을 움직이는 인표라는 국방부장이었는데 인표가 사실 반란을 꾀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서 해외로 탈출하다가 도망가다 죽었다. 이게 인표가 탔던 비행기 잔해다. 이러면서 이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소위 인표 사건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군에 그렇게 큰 힘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쪼개지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쉽지 않고요. 다만 중국이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사회의 하층민들, 중산층이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사라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되기도 벅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리창 총리, 리창 총리 전 총리가 리커창 총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소득 19만 원, 20만 원인 사람이 6억 명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중국은 아직 중산층 사회에 오지 않았다. 근데 그때보다 경기가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당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약화되는 가운데 약화 안 되도록 더 잡으려면 자칫 잘못하면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분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 중국적 현실을 과연 어떤 식으로 타개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이라는 데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모든 국가는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거냐, 하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둘러싸고
각국의 전략이라든가 전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거를 꼭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관점으로만 잣대를 대지 마시고 해당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일희일비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좀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관망하는 그리고 분석을 하는 이런 태도, 특히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저도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그런 자세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족같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3년, 그 다음에 야심차게 소위 리오프닝을 하겠다. 다시 중국 경제를 대외에 개방하겠다. 그런 지가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국가의 경제라는 거는 내수, 투자, 수출, 무역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 1, 2년간 중국은 내수가 부진하면서 이제 수출로 그거를 커버를 했죠.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투자는 소비가 부진하니까 잘 안 일어나고 정부 주도의 투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정자산 투자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3자 간의 그 성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에 지금은 한 25%까지 떨어져 있는데 한때 40%에 육박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깨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위 자본에 잠식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자기 뭐 재산의 7,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아마 우리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중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대개 한 60% 정도가 사업 시장을 대상으로 한 내수가 진작이 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저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률이 올라가면 은행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적 성장 방식, 토지를 이용해서 그 토지의 사용권을 매매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충하고 중앙정부 재정도 보충하고 일종의 건설 자금도 동원하고 이런 과거 해왔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데다가 이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이게 그칠 줄 모르고 강화되고 또 중국 체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3연임을 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떻게든지 대항을 하면서 미국에 대항을 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저희가 이 녹화하고 있는 날이 4일인데 어제 미국에서 소위 상호관세라는 트럼프식 관세가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중국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이후에 54%의 관세를 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에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말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그 소위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대도시들도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간 여파 이런 것 때문에 소비라든가 그다음에 우선 뭐 외국인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 10% 플러스 알파. 그러고 나서 이 알파의 부분이 이제 상호 관세로 190여 개국에 공동으로 부과가 됐어요. 중국은 34%의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0% 보편 관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또 10% 추가 관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관세가 원래 있었죠. 여기에 지금 상호 관세가 34%가 부과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취임 이후에 54%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원에 팔던 게 154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중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당연히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 상호관세 조치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수술은 끝났고 환자는 살았고 우리는 다시 부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사실 돈이 제일 잘 알잖아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소위 미국을 이끌고 있다라는 나스닥 지수도 5.79%인가가 마이너스가 났고요. S&P 500 지수 대형주죠. 이것도 지금 4, 5%가 빠지고 여러 가지로 미국에 지금 1차적 충격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중국 주식시장도 마이너스가 났지만 0.4% 상해 이런 데는 그런 걸로 보면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안정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라는 거는 원래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마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콕 집어서 핀셋처럼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했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우방국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어저께 상호 관세를 쭉 이렇게 한 거를 보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중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국제 무역 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미국 중심의 뭔가 제도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나온 거거든요. 잘 아시는 애플이라는 기업, 아이폰 생산하는 기업, 이 중국에서 거의 90%, 인도에서 한 10% 정도의 아이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기업이 다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폰 만드는 이 애플의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고 지금 정부 혈부 수장으로서 중국의 공장에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키 같은 회사는 이제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크게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10% 이상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에는 이제 해외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말씀드린 요 몇 개 핵심 기업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미국의 최대 슈퍼마켓인 월마트의 약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 자파가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가 중국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지만 이게 미국 기업한테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특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증시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agnificent Seven이라는 소위 대형 기술주들,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대형 과학기술주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이 틈을 타고 중국의 테리픽 10이라는 소위 중국식 과학기술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그다음에 BYD, 비아디, 텐센트 이런 데가 오히려 미국의 M7을 대체하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미국식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말대로 1대1로 또 다 하면서 뭐 상호 관세도 축소시켜주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또 중국은 일종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과학기술주 분야에서 꼭 우리가 뭐 딥시크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중국이 그런 데서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거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발 소위 관세 정책이 중국에 꼭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들도 상당히 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충격을 약간 완화시키고 있는 뭐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최대의 타격을 받고 있고 공급망 차원에서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상대하는 동안 중국은 나름대로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은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진핑 체제는 강력한 과거의 중국 지도자들보다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당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밖에 없고. 중국은 당이 먼저 생기고 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게 당 중심 통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경제는 이전에 계획 경제였었습니다. 통제 경제였죠. 그러다가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시장 요소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평가마다 다르지만 중국은 스스로는 시장화율이 90%가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이제 서방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시장화율은 여전히 80% 이하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아직도 정부가 결정한다. 당이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 정책의 방향은 당과 정부가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여전히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민부보다는 국부잖아요. 국가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5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급하면 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굉장히 경기부양 자금을 넣는 것을 꺼리다가 작년 9월 이후에 9월 24일 날 처음으로 경기부양 조치가 시행이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2천조를 공급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런 효과들이 뭐 금방은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조금씩 온기를 뿌리고 있는 부분은 있죠. 그렇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큰 틀, 이거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즉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자금을 모아서 부양자금으로 넣는데 그 효과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대책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천조를 집어넣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방법이 없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국가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뭔가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런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부분에 정부의 입김이나 당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융통성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굉장히 주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는 진짜 이번 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느꼈죠. 그래서 이 올해 양회, 지난 3월에 양회에서 이제 그 양회라는 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얘기하는 건데 정치협상회의는 이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국무원 총리가
한 해의 시정 방향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뭐 올해 5% 내외의 성장을 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겠다.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부 주도의 자금 지원 이런 것들 안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 국채 발행, 그 다음에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한 800조 정도 우리 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우리 예산이 한 160조 정도 되니까, 물론 중국이 발륨이 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단순하게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증진에 800조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거는 대단한 숫자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정부 주도형 발전 전략을 여전히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죠. 다만 그런 정책이 적시에 적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중국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비경제적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더 강해지면, 정치적 요소가 경제적 요소보다 강해지면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의 고민인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 경제가 막 올라가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일본의 그 엔화 조정을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좀 다르죠. 중국은 지금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거든요. 국제무역 체제. WTO 체제가 1995년 1월 1일에 출범을 했는데, 중국은 2001년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WTO 체제라는 건 국제 분업 체제잖아요. 여기에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 분업의 공급망 핵심이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소위 그 40% 이상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하나 나오면 이게 이 중에 직간접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성분이 4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지금 당장 만드는데 중국과 관련된 거가 없으면 40%의 부품이 펑크가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만큼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완전히 일본처럼 장기 침체 이렇게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살아나려면 내수 경기가 진작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내수가 진작이 안 되면 해외에서의 그 중국 제품에 대한 다양한 관세 정책이라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해서 그렇지 사실 중국이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EU 이런 데서도 다 세금을 중과세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중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큰 틀을 확실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중국은 전 유럽 인구보다도 많은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4억 인구를 이용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이런 풍파를 견딜 수 있는 튼실한 경제 기초를 마련하는 게 일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 중국인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돈을 써도 되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야, 그럼 앞으로 이게 경기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각국의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비상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 비상금을 갖고 있다는 거는 돈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안 쓰면 내수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왕인 국가인데 70%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안 쓰면 미국 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이 어려워지면 중국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중국은 미국에다가 물건을 안 팔면 큰일 난다. 물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제품이 수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안 돼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85%는 다른 데다가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많은 액수를 수출을 하지만 다른 데다 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중 압박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40%를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제 공급망에서. 이거를 줄이려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야, 여기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으니까 미국 수출하기도 어렵고 미국이 중국한테 강력한 관세 조치를 하니까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게 사실은 이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이고, 거기서 나온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라. 미국에 공장을 세워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큰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호관세라는 게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에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도 상호관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공급망도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새로 뭐를 하느니 그냥 기존 거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상호관세 정책에 영향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단은 중국은 그런 것들을 대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온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일본처럼 완전히 잃어버린 뭐 몇십 년 장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 특히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통해서 약간 반등의 기미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중국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국가예요. 그런데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사실은 이제 인력이 안 필요한 부분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니까 AI가 돼도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재화를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실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커버가 된다. 그것도 어렵지만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다 같이 AI가 막 확장이 돼서 소위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 지금도 이 취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AI 시대의 최선두에서 가려고 하지만 AI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효과도 중국은 처리를 해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다른 분야의 산업도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술 집약, 자본 집약 이런 얘기 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노동 집약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이런 걸 통한 소위 그 소비 경제가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먹고 쓰고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그러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1, 2위 무역 대상국입니다. 한때 미국이 더 많이 갔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고요. 물론 그 비중은 예전에 25%에서 지금 한 17, 8%까지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합쳐서 30%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갈등을 하고 경제적으로 갈등을 하는 것은 한국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대중무역의 약 80%가 중간재를 수출을 하거든요. 중간재라는 건 뭐냐면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품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완성품이 돼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위 대외 수출 역량이 떨어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감소되는 상황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굳이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거를 이제 중국은 지금까지 자체적인 어떤 공급망을 개발해서 해결한 것도 있고,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어떤 토대가 된 것도 있다. 미국 걸 못 쓰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뭐 3나노, 2나노까지는 못 가더라도 7나노, 10나노짜리는 우리 스스로 좀 조달을 해보자. 그래서 유명한 SMIC라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계속 그 수요가 올라가고 증시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방 세계는 그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지만 반도체나 이런 것도 투자를 하면 기술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는 못해도. 이제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중국이 어쨌든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그러면 우리 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위가 상쇄되고 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분야는 AI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는 중국이 우리를 이미 넘어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죠. 뭐 인구도 그렇고 투입하는 예산도 그렇고 종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뭐 이공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공계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중국은 스템이라고 그러죠. 과학기술, 뭐 수학 이런 과학기술 분야다. 그 유명한 상해 후단 대학이라고 있어요. 복단 대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는 원래 인문사회계통 학교예요. 그런데 새 총장이 과학기술 이공계 분야를 80%로 확대하고 인문 과학, 사회과학 분야는 20%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을 거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일정 부분 중국의 우위를 갖고 있었던 일부 분야도 중국의 추격권에 들어와 있고 또는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한국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부품이든 뭐든. 그런데 제가 중국은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전 중국이 하루아침에 다 AI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노동집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이나 분야는 여전히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야, 업종 이런 데를 개발하고 이렇게 진출하는 이런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 플레이어들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31개 성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31개 성시 이런 데는 전부 뭐냐 하면 다 자신들의 발전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어디는 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국가 대 국가보다는 이런 거를 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산동성 인구도 9,800만이고 광동성도 1억이고 우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이런 성 하나가 훨씬 더 큰 볼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직 국민소득은 13,000불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업종별, 지역별로 새로운 특화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 차원에서 한중 경제 교류, 특히 기업 교류 이런 쪽에 우리한테 최소한도의 어떤 길, 이런 것들을 닦아주는 기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